안녕하세요. 서울라인치과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수요쌤이나 디지털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로 앞서서 김영진 원장님의 가이드 수술의 이해에 이어서 그 세 번째로 Preparation for Guided Surgery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20분에 걸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컨텐츠는 첫 번째, 왜 가이드 수술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이 탑다운 방식의, 저희들이 선호하는 게 탑다운 방식인데요. 탑다운 방식의 임플란트 수술의 그 특징과 장점, 그리고 세 번째, 가이드 수술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이드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가이드 수술이 필요한가? 앞서서 김영진 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가이드 수술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철 쪽을 담당하는 그 파트너로서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미 임플란트가 심겨진 상황에서 보통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프로세시스, 보철물을 장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일들이고요. 구치부뿐만이 아니라 전치부에서도 가능한 한 신미적이고 조화로운 그런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보기에 좀 민망한,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요건 이제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비록 제작해서 보철물을 만들었지만 임플란트의 식립 자체가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도저히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그 상부 보철을 가지고 그 좋은 결과물의 보철물을 만들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저희는 이제 디지털 보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스캔부터 시작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그리고 상부는 주로 이제 지르코니아로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 자체가 임플란트가 식립된 다음에 보통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이미 심겨져서 위치가 이미 세팅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가능하면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전부터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보철하기 좋은 자리에 식립되는 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런 가이드 수술뿐만 아니라 가이드 수술 이전에 그 다양한 방법의 임플란트 에이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어떤 보조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 사진이지만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정확한 자리에 제가 심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과, 특히 김영진 원장 같은 경우에 제가 부탁을 하면서 좀 잘 심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진 원장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쁘게 잘 심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 김영진 원장님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네 하고 금방 잘 대답해 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쁘게 잘 심어줘라는 의미는 이제 보철하기 좋은 자리에 심어줘라는 뜻인데요. 김영진 원장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충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질이 좋고 그 골량이 좀 풍부하고, 그래서 심었을 때 그 외과적인 컴플리케이션이 별로 안 생길 만한, 이 임플란트를 도로 뽑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좀 덜 생길 만한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면, 이제 외과 파트하고 구강외과 파트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이거는 영화에 가끔 나오는 그런 일러스트인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거서부터 이렇게 임플란트를 좀 잘 심어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일종의, 이것도 가이드는 가이드죠. 1세대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백큐 시트를 가지고 만들거나, 혹은 이제 템퍼러리 크라운을 위에다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겉터퍼처 포인트 필링을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혹은 좀 더 성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메탈 라드를 꽂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가이드를 만들어보는 이런 등등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좀 초기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런 류의 가이드는 임플란트의 메지오 디스탈 디멘전이라든지, 혹은 버커링걸, 혹은 좀 잘 만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엑시얼 인클리네이션 정도를 저희가 식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깊이 같은 거를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근데 저희 이제 보철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 탑다운 방식의 임플란트 수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란 말 그대로 위를 먼저 만들고 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건물을 먼저 짓고요. 그 밑에 그 건물을 지탱하기에 적당한 그 기초를 심는다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임플란트에서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철물을 미리 만드는 게 아니고 보철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미리 저희가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구상에 맞게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코노미컬하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쓴다든지 다른 좀 더 고가의 컴포넌트를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잘만 심겨지면 보철이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도 있고 결국 그 안정적인 보철물과 안정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스테빌리티는 결국은 롱텀 석세스로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플란트를 제자리에 심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에스펙트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메조디스탈, 에이피커 코로날, 레이비오 팔라탈, 그리고 임플란트 앵귤레이션. 이 4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제자리에 이제 심고자 노력을 하는데 뭐 메디알 디스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1차원적인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에이피커 코로날 포지셔닝입니다. 임플란트를 적절한 깊이에 잘 심어놨을 때 저희가 좋은 보철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 마지널 진지바로서부터 그 임플란트의 탑이 한 4m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저렇게 돼야 저희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로지컬 위스를 적절하게 가질 수 있어서 건강한 그 헬시한 그 치주 조직을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수술했을 경우에 저렇게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잠깐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 이 거리가 임플란트 탑을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의 마진으로부터 약 4mm 정도 떨어뜨려서 임플란트 탑을 위치시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에이피커 코로날 포지션을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그 깊이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저런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죠. 구치부 경우에서는 약 3mm 정도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3mm 정도 깊이를 프리 진지발 마진으로부터 갖게 되면 그 정도에서의 서부터 만들어지는 보철물은 굉장히 아주 예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가진 그 좋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피커 코로날 포지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깊이로 본 하방으로 임플란트가 잘 식립되어야만 임플란트를 감싸주고 있는 하우징이 충분한 그 두께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 픽처 자체의 파절이라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역시 에피커 코로날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부 보철 특히 할 때는 이거 레이비어 팔라탈 포지셔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레이비얼로 위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세션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보철물이 굉장히 안 이뻐지겠죠. 그리고 뭐 페리오 프로블럼도 계속 생길 거고 결국에는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되고 뭐 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너무 팔라탈 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보철물 디자인이 리쥬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미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환자가 저걸 클렌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좀 심미적으로 아니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 보철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런 이렇게 뭐 격투하는 그런 일러스트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저희의 일상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김영주 원장한테 제가 수술 부탁하면 아주 수술을 예쁘게 잘해주고요. 저는 그렇게 잘 심겨진 임플란트를 바탕으로 보철물을 가능한 한 환자가 만족하는 그리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수년 전서부터 그 오스템에서 원가이드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2015년 후반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같이 디지털 팀으로 그 좋은 가이드 그리고 좋은 원가이드 그다음에 김영주 원장이 앞전 그 시간에 설명한 다양한 그 원가이드 시스템, 뭐 원카스, 원MS, 원사파로 등등의 키트를 만들고 그걸 같이 이제 환자에게 시도해보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지금까지 잘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원가이드 없이는 좀 이 환자 보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원가이드에서 그러면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가이드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물리적인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CT를 촬영해서 CT 영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환자의 구강을 스캔해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CT 영상이야 뭐 병원에서 CT가 있으면 찍으면 되고, 만약에 CT가 촬영기가 없다면 CT가 있는 친구 병원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방사선과에서 CT를 촬영하면 되는데, 근래에는 CT를 많이 구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하나가 스캐너가 문제인데요.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있으시면 쉽게 그냥 구강 스캔 뜨면 되는데, 이 스캔이 없을 경우에도 가이드를 만드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긴 하지만,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러버 임프레션을 뜨셔서 그걸 갖다가 센터, 이 가이드를 디자인해주는 오스템 센터로 보내시게 되면, 센터에서는 그거를 모델 스캐너를 통해서 어차피 스캔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CT 영상과 스캔 데이터를 같이 갖게 된다면 이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걸 저희가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합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병합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플래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플래닝 소프트웨어, 가이드 디자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보철물이 가상 크라운이죠. 가상 보철물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그러니까 결국은 탑다운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그 보철물이 그 자리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부에 어느 위치에, 어떤 사이즈에, 어떤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심겨질지를 계획을 하는 그 두 번째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가이드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수술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만 가지고는 수술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얘를 저희가 손에 쥘 수 있는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이드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병합, 멀징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멀징이라고 하는데, 멀징을 위해서는 첫 번째 CBCT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CT 상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뼈, 그리고 치아, 그리고 사이너스, 혹은 그 아주 중요한 아나토믹 스트럭처, 뭐 예를 들면 너브라든지 뭐 이런 그 스트럭처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과 각종 지금 보시면은 사실 요거는 병합이 끝난 상태에서 디자인한 파일인데요. 마침 그냥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 흰 선, 저게 하얗게 보이는 선의 경우에는 요 흰 선은 지금 미리 디자인한 탑다운 방식의 그 레스토레이션입니다. 요렇게 나중에 크라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의 상황이고요. 요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모델의 데이터입니다. 서피스 데이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치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 데이터가 보이고 밑에 너브가 보이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 중에 치아, 본, 그리고 너브, 요거는 CT서부터 얻은 것이고요. 서피스 데이터는 지금처럼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쓰거나, 혹은 이 모델 임프레션을 떠서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이 임프레션 뜬 그 임프레션 바디를 보내주시면 얘를 스캔을 떠서 서피스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요. 이 합치는 과정을 이제 머징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모식도로 그리자면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실제로는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합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개념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스캔 데이터에서 얻어진 저 치은과 그다음에 CT의 나머지 데이터, 이걸 합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CT와 스캔 데이터의 특징을 보시면, 먼저 CT는 진지바, 치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물론 제 일종의 이제 방사선 값을 조정하면 사실 치은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CT에서 저희가 그 치은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치은의 정밀도가, 정확도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CT상에선. 그렇기 때문에 치은은 결국은 없다고 보여야 되고, 갖고 있는 데이터는 치아와 뼈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우측의 이제 모델 데이터에서는, 여기서는 또 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을 스캔했기 때문에 속이 안 보이죠. 하지만 얘네 둘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아죠. 그래서 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저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통합된 하나의 완벽한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의 CT 데이터와 우측의 서피스 데이터에 각각의 공통되는 부위를 하나씩 찍습니다. 저렇게 견치 부분에 하나씩 찍었고요. 전치 부위에 똑같은 위치 하나씩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악궁 쪽에, 반대쪽 악궁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대쪽 사이드 쪽에 또 한 점씩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점을 만들게 된다면 요거를 병합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스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가이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병합 과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전치부, 그 다음에 구치부,
반대쪽 구치부 이렇게 세 점을 찍게 되면 이 모델 데이터와 CT 데이터가 합쳐지게 되는 이런 병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병합이 된 상태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가이드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렇게 얻어진 합쳐진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완벽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식립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혹은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병합과 디자인을 통해서 1단계와 2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까지 마치면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이드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디자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디자인이 끝난 파일인데 우측에 보시는 거는 이제 수술할 때 실제로 사용되는 그 가이드입니다. 지금 왼쪽이 디자인이고 오른쪽이 그걸 그대로 가이드로 지금 만든 건데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걸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은 오스템에서 출시한 DLP 프린터인 3D 프린터 원젯이라고 하는 프린터입니다. 이걸 통해서 출력하게 되면 이제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MA를 밀링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래에는 별로 하고 있지 않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이 방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SLA 혹은 DLP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3D 프린팅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폴리젯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비를 이용해서 3D 프린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에 보여드린 그 PMMA와 SLA 혹은 DLP 이 방법은 원내에서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인하우스 패브리케이션이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고 그리고 원내에서 사용하기에 그 커다란 그 인력이나 뭐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밑에 있는 폴리젯 방식은요 기계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어느 회사급 뭐 오스템 임플란트 센터라든지 오스템에서 이제 이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센터 정도에서 사용할 그 정도의 크기이고 원내에서 놓고 사용하기에는 이제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저렇게 이제 디스크로 깎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깎을 수 있는 저건 이제 PMMA 반투명한 재질의 그 PMMA 소재인데요. 쟤를 가지고 밀링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우측의 방법은 이제 프린팅하는 방법이죠. SLA, DLP 타입의 3D 프린팅이거나 혹은 폴리젯 방식의 3D 프린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에 밀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측 방법을 사용하고 우측의 방법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커다란 센터에서 쓰고 그 좌측에 있는 저런 방식의 개인용 프린터 같은 것들을 이제 원내에서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잠깐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맨 왼쪽을 치과라고 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치과가 되겠습니다. 치과에선 CT를 찍고 인트라오럴 스캔을 하거나 혹은 모델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센터로 보입니다. 이 디지털 센터라는 것이 오스템의 임플란트 센터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 데이터를 받게 되면 얘를 병합하고 임플란트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상태에서 치과에서 컨펌을 받죠. 치과의사한테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이거에 만족하냐? 혹은 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치과로 배송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술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전에는 이 3D 프린터를 원내에서 가지고 있는 치과가 그닥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도 별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주로 센터에 의뢰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는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템의 원가이드 주문 페이지, 이게 지금 이제 인터넷상의 주문 페이지인데요. 주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재밌게도 아래쪽에 이제 주문 상품이라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가이드 템플릿을 주문하는 방법이 있고 원가이드 디자인만 하는 거. 여기 보시면 디자인 파일만 전송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 혹은 디자인된 거를 그냥 프린팅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원하시면 템퍼러리 크라운이나 커스텀 어버트먼트 같은 것도 동시에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방식은 주로 원가이드 템플릿을 통째로 주문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주문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3D 프린터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원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원가이드 센터에다가 디자인만 해달라고 주문을 하죠. 왜냐하면 디자인 소프트웨어 자체를 원내에서 갖고 있는 병원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은 센터에 의뢰하고
그 디자인된 파일만 이메일로 전송받아서 그걸 3D 프린터로 직접 원내에서 출력하는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센터에 저희가 모델과 CT를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 디자인돼서 만들어서 보내려면 또 택배로 한번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일로 받게 되면 최소한 가는 건 간다 치더라도 오는 거는 이제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시간을 거의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센터에 의뢰해서 받게 되면은 비용이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듭니다. 7만 원, 6만 원 이상 들게 되겠죠. 홀 숫자에 따라서 더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걸 원내에서 출력하게 되면은 그거에 뭐 굉장히 적은 뭐 어떤 레진을 쓰냐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이 방식을 지금 현재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아까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프린터는 없는데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병원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디자인은 내가 하고 그냥 출력만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원내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레이저 현재 쓸 수 있는 그 3D 프린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오스템에서 출시된 건데요. 왼쪽은 DLP, 오른쪽은 이제 LCD 방식인데 이 방식 중에 이제 선생님들 병원에 적절한 프린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수월하게 둘 다 굉장히 출력 속도가 빠릅니다. 원가이드 그 템플릿을 출력하는데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환자 케이스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식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원내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팅을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디자인은 내가 하고 그리고 근데 출력은 난 3D 프린터가 없다. 요것만 그러면 오스템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디자인한 파일을 센터로 보내게 되면 센터에서 출력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가 완성이 되면 이제 수술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손영희 원장님께서 요 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근데 이 템플릿 가지고는 아무 드릴이나 써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원가이드 드릴 키트를 써야만 이 가이드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이드 키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까지 그 중간에 잠깐 보철 파트로 여기 이제 끼었고요. 이후에는 한 20강 정도 이제 외과 파트를 쭉 들으시고 저는 이제 22강 정도에서 다시 배정현 원장과 함께 만나서 다시 보철 파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